안녕하십니까. 태극기 들고 만세 부드럽게 가셨나? 코로나로부터 독립했으면 좋겠어. 지난주에 계약 총론했죠. 계약 총론에서 일단 계약의 종류 좀 구별하자 그랬습니다. 쌍무편무, 유상무상, 낙성유물, 그다음에 일시적, 계속적 계약 구별해야 되죠. 특히 쌍무편무, 유상무상 꼭 구별해야 되죠. 쌍무 계약은 전부 유상이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현상 광고라는 놈 때문에 현상 광고는 유상이지만 편무였었죠. 그 다음에 외울 게 있었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이며 그 중에 매매 교환은 일시적 계약이고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고 증여와 사용 임대차는 무상, 편무, 낙성 분류식. 그 다음에 현상 광고, 유상, 편무, 요물. 이건 좀 암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조문 암기해달라고 그랬죠. 527조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528조 1항 승낙기간을 정했다면 정한 기간 내 승낙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29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했다. 530조 연착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단 연착한 승낙 중에 사고한 연착이라고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 청약자가 연착 통지 등을 해야 된다.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이 아니고 계약은 성립한다. 통지하면 연착이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구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534조 승낙은 청약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승낙 없이 계약 성립하는 두 개가 있었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교차 청약,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이 계약 성립과 관련된 조문 531조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 과정에서 꼭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이 성립했으나 계약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다. 그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선의 무과실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행이익, 즉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요걸 배상해라. 그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그랬습니다.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두 개가 나왔죠. 동시 이행의 해방권. 요건이 동일한 하나의 쌍무계약을 통한 대가적 채무가 있을 것.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 있을 것. 어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행을 청구할 것. 세 가지가 요건이었었죠. 그중에 특히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중도금 지급 같은 선이행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근데 예외,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었고 중도금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항변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효과 연기적 항변권이고 지체 책임이 없고 소송에선 주장해야 법원은 판단하고 그럴 때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그랬죠? 그리고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닌 거 세 개는 기억해달라 그랬습니다. 변제와 채권 증서 반환, 변제와 담보권 말소 절차,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위험부담, 계약을 하고 땅이 수용이 되거나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되는 등 매도인의 채무가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하였을 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위험부담이었죠. 원칙적으로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 없고 계약금 따위는 반환해야 되고 반면에 두 가지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하고 채권자 지체 중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여러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대신 별도의 이익이 있다면 이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해라. 이게 위험 부담이었죠. 제3자를 위한 계약,
각벌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 병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 그래서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이런 걸 계약책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요약자와 낙약자의 해관계, 기본관계, 대가관계고 여기에 하자가 있다면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반면에 요약자와 수익자인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개. 유효한 쌍무계약과 제3자 약관. 그리고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 따로 있었죠. 제3자가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생기고 낙약자는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을 본다.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 2가지.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고 두 번째,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요약자가 계약 해제, 원상회복과 부당이득 반환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반면에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계약의 해제와 것은 크게 2가지. 계약 해제 사유와 해제 효과. 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이죠. 이행지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단 미리 특약을 했거나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정기행 이행지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불완전 이행 둘로 나눠서 추환이 가능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환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추환이 불가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불완전 이행, 부수적 채무 불이행.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채권자 지체는 이행지체와 똑같다고 그랬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제권이 생겼고 해제를 하면 3가지 효과. 계약은 소급 소멸, 원상 회복 의무 발생, 손해배상 청구 그랬죠.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그다음에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제3자가 2덩어리가 있다. 계약 해제는 선악불문하고 제3자,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 제3자.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서 선악불문 전부 반환, 특히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라.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인데 실내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생각 안 나도 됩니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이니까. 그러면 문제. 제가 왜 안 풀어드리는 버릇이에요? 지난주부터 풀어드리는데. 자, 1번.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였죠? 유상계약의 담보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거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의 문제는 쌍무 편모를 구별하는 이유입니다. 쌍무 편모를 구별하는 이유예요. 쌍무 계약에 한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쌍무 편모를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1번 틀렸죠? 2번 매매교환, 임대차, 공희,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죠. 그 다음이 문제죠. 매매교환은 일시적이지만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죠. 거기가 틀렸죠. 3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성립한다 그랬죠. 그죠? 4번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다. 나중에 발송한 청약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5번은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멸실됐죠. 그럼 이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 체결 전 목적물 멸실, 즉 원시적 불능에서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5번 넥스. 6번 갑이 소유권 등 이전 서류를 넘겨주면서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7번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선이행 의무죠. 그런데 매도인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더라.
그러면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불안의 항변권이죠. 8번 갑이에게 건물을 팔았는데 제3자 방화로 건물이 전소됐으니까 갑을 모두에게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죠. 위험 부담이죠. 따라서 갑이 부담하죠. 채무 불이행 아니지요. 갑의 잘못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9번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유효 요건도 아닌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립 요건이 아니며 요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그 수익의 의사 표시를 누구한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여약자가 아니라 낙약자한테 해야 된다 그랬죠. 낙약자한테 해야 됩니다. 10번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다. 채무불이행 중 이행 불능이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11번은 합의 해제라고 되어 있죠. 합의 해제는 해제와는 달리 원상회복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했던 것들입니다. 정리 쫙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강론을 보겠습니다. 이제 매매교환 임대차 3개가 나오죠. 매매 보통 3문제, 임대차 2-3문제 이렇게 나오죠. 교환은 뭐 거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매매 뭐냐 도대체 이게. 양당사자가 아이고 이렇게 껌뻑거리냐. 양당사자가 무엇을 약정하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양당사자가 한쪽은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요. 상대방은 대금 지급을 약정합니다.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사람이 매도인,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사람이 매수인 이렇게 됩니다. 자, 약속문을 성립하니까 낙상이죠. 둘 다 채무가 생기니까 쌍무고요. 주고받으니까 유상이면서 분료식이죠.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되고요. 한 번의 이행으로 보통 끝나니까 일시적 계약이 됩니다.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면서 일시적 계약이 됩니다. 여기서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이 재산권은 꼭 소유권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고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고 임차권도 양도할 수 있고 특허권도 양도할 수 있고 그죠? 소유권에 한하지 않는다. 두 번째 꼭 매도인 소유권이 아니어도 매도인 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갑과 을이 100일로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그 100일하고 병소유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 갑은 약속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넘겨주겠다고. 따라서 타인 권리 매매도 얼마든지 유효하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아파트 선분양 계약 같은 것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100일로 소유권을 매매하는 거죠. 장래 발생하는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죠? 아파트 선분양 계약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재산권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대금은 반드시 금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대금 이외의 것들을 넘겨주기를 하면 교환계약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은 반드시 뭐일 것? 금전일 것. 금전일 것. 그런 것들이 특징이 됩니다. 매매계약의 성립은 요것만 의사합치가 있으면 되죠. 요게 매매계약의 목적입니다.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매매계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의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만 합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행 시기라든가 이행 장소라든가 이행 방법은 합의가 없어도 돼요. 가끔 그런 거 합의 안 하면 계약 안 한 거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 거예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만 합치가 되면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그리고 이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도 반드시 계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죠. 예컨대 매매대금에 대해서 이행기에 세 군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값을 매매대금으로 한다. 이렇게 그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 놨다면 매매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첫 번째입니다.
어쨌든 계약이 성립하려면요. 당사자 간의 목적만 합치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이 매매계약의 성립관에서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하나가 매매예약이고 하나가 계약금인데요. 매매예약은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그지같이 어려운데 문제는 아주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낑낑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금은 꼭 보셔야 됩니다.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면 되죠. 계약금. 뭐냐 이게 도대체. 우리 매매계약 생각해 보시면 되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주는 1할 정도의 금전. 그죠? 대금의 1할 정도를 계약금으로 주는 관행이 있죠. 그거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민법은 계약금은 꼭 금전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된다. 물건도 된다. 물건도. 계약금이 뭐도 된다고요? 물건도 됩니다. 아까 매매대금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그랬어요? 금전이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계약금은 물건도 되죠. 그러니까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대금의 일부가 아니게 됩니다. 대금의 일부가 아니니까 계약이 이행되면 반환이 원칙이에요. 다만 보통 99.99% 계약금은 뭘로 주죠? 돈으로 보통 줘요. 돈으로 보통 주고 대금에 충당하죠. 계약금은 1,000만 원, 매매 대금 1억, 계약금은 1,000만 원, 잔금 9천만 원. 보통 이렇게 약속을 하죠. 다시 말해서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는 아니지만 금전으로 지급했을 때는 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충당하는 관행이 있다.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약금은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금 일부가 아니라는 거. 다만 대금에 충당할 수는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매매계약 외에 계약금 계약이라는 걸 따로 해야 됩니다. 우리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계약금 줘보신 적 없죠? 그럼 매매계약만 한 거예요. 그거는. 반면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억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 주기로 하죠. 거기에 따로 계약금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는 거예요. 즉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계약금 약정을 할 필요는 없답니다. 계약금 약정이 없는 매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금 약정이란 걸 해야 되는데 이 계약금 약정은 당연히 매매계약을 하면서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 계약이 됩니다. 계약금 계약만 체결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두 번째, 별개의 계약이라고 그랬죠. 독립한 계약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계약 체결한 이후에 지급한 계약금도 계약금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게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기 때문에요.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게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면서 1월 12일 날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했다. 그럼 매매 계약만 한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안 한 거예요. 따라서 1월 12일 날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아까 계약금은 대금 일부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면서 10일 날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매매 계약만 한 거다. 두 번째,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계약금 지급 의무 따위는 없다. 그러니까 1월 10일 날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금 미지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주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를 정확하게 계약금으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요물계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계약금의 기능이 뭐냐? 최소한도의 기능이 증약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 계약금을 주고받은 영수증이 있으면 계약했다라고 우리 판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 민법이 부여한 기능이 해약금입니다.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볼 거예요. 해약금이 뭔지. 세 번째가 특약을 했을 때 위약금이 됩니다. 이건 지난주에 했어요.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계약금은 반환하는 거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랬죠. 그죠? 따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랬어요. 이때 제가 뭐라 그랬죠? 갑이 계약금을 몰수하고 싶으면 특약해야 된다 그랬죠.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한다.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특약을 하면 그 계약금이 뭐가 되고 위약금이 되고 그 계약금을 가지고 손해배상에 충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위약금 특약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위약금 특약을 했을 때만 위약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고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금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판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약금 특약을 했다면 손해배상에 충당한다 그랬죠. 손해배상에 충당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몰수했어요. 그런데 매도인이 손해가 2천이 생겼어. 1,000만 원 더 청구하십시오. 쉽죠? 못해요. 1,000만 원 몰수로 끝납니다. 그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약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가 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수한다. 여기까지가 위약금 특약이죠. 여기까지가 손해배상액이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매도인은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특약할 수 있죠. 그럴 때 계약금은 위약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은 두 가지 성질이 있는 거야.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있는 차이가 뭐냐. 요거라면 계약금 몰수로 끝나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요. 근데 요거라면 계약금 몰수하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별은 어떻게 하느냐. 특약 갖고 구별하면 돼요. 계약금 몰수한다로 끝. 그럼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금 몰수하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위약벌.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데 문구가 애매해. 이건지 구별하기가 참 애매해. 그럼 이걸로 추정. 판례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어쨌든 위약벌이 됐든 손해배상의 예정이 됐든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자라는 특약이 꼭 있어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놈 해약금. 이 뭐냐. 우리 지난주에요.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려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이행지차라든가 이행불능이 있으면 해제권이 생긴다 그랬죠. 그 해제권 말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깁니다. 이런 기능을 해약금이라고 해요.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즉 계약금 계약을 했다. 그러면 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씩 생깁니다. 권리가 생겨요. 이미. 묻지마 해제권이라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주고받은 당사자에게 그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하나씩 생깁니다. 자, 이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이 아니죠. 계약금 해제권이에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해제권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그게 법정 해제권입니다. 결국 해제권이 병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약금 해제권하고 법정 해제권이 병존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기는 것을 해약금이라 하고 우리 민법 565조는 이 해제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규정해 놨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당사자 일방에 이행 착수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갑을 이행 착수 전까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을 착수하면 이 해제권을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행착수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행착수에 해당되는 거 두 가지만 머릿속에 넣습니다.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과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서류를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이행준비죠. 플러스 상대방에게 등기소 동행을 촉구. 요게 이행착수다. 요거는 판례고요. 요거는 얼마 전에 산공단에서 출제가 됐어요. 요거는. 요 두 개가 이행착수다. 그 말은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등기소 동행을 촉구한 이후에는 계약금 해지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개 이행착수는 꼭 기억하세요. 네? 왜 저게 이행착수인가요? 라는 의문을 갖지 마세요. 그렇다니까 우리 머리에 넣어야 돼. 저게 왜 이행착수인지 저도 잘 이해는 안 돼요. 머리에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행사하는가? 준 사람,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돼요.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면 돼요. 특히 준 사람은 계약금 포기하겠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라고 돼 있죠. 상환하겠다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상환 제공을 해야 돼. 배액을 줘야 돼. 주겠다 안 돼요. 줘야 돼. 근데 매도인 입장에서 배액을 주고라도 해지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땅값이 폭등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수인은 두 배를 받을까 안 받을까? 뭐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땅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매수인이 두 배 받고 끝날 리가 없잖아요. 안 받고 도망 다닌단 말이죠. 이렇게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보통 실무상으로는 매도인이 배액을 공탁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공탁. 그래서 공탁까지 해야만 해제가 되는가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565조는 배액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돼 있지 플러스 공탁까지 하라는 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설령 공탁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공탁까지 해야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배액을 제공하면 된단 말이에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배액의 기준. 자,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날 100만 원밖에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줘요. 이때 보통 실무적으로는 가계약금이라고 부르면서 주죠. 가계약금이란 게 없습니다. 민법에는 그냥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매도인이 배액을 주고 해지하고 싶어요. 1,000만 원의 배액일까요? 100만 원의 배액일까요? 1,000만 원의 배액입니다.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이 아니고 지급받기로 한 금원의 배액. 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요. 자, 이렇게 계약금 해제한 경우의 효과. 우리 지난주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했을 때는 세 가지 효과가 생겼어요. 계약의 소급 소멸, 원상 회복 의무 발생, 손해배상 청구. 그죠? 이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였습니다. 그럼 계약금 해제는 어떻게 될까? 역시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행 착수 전에 해제인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은 게 없어요. 원상 회복이 없어요. 또 누군가 채무를 불이한 게 아니죠. 손해배상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금 해제의 효과가 됩니다. 법정 해제하고 다르죠? 이 정도. 이게 계약금이다. 이게 이번에 딱 머릿속에 박아둬야 돼요.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거기까지 472페이지 서설의 563조가 매매계약의 뜻이고요. 밑에 의의가 있고 성질이 있습니다. 자만할 때 한번 쫙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까지. 오른쪽에 매매 성립에 1번 당사자 합의가 있고 판례 1번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판례 1번. 뭐 그 정도가 일단 봐주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판례 1번까지만. 매매 예약은 건너뛴다 그랬고요. 476페이지 계약금으로 갑니다. 의의가 있고요. 이번에 계약금 계약이 있고 양가를 번에 성질이 있습니다.
판례 밑줄 그어준 게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은 주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오른쪽에 성립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계약의 이행과 반환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금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증약금은 계약금의 최소한 대성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1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 정도 한 장을 넘겨줍니다. 해약금이 나왔습니다. 그 해약금이 바로 밑에 4번에 있는 565조입니다. 1항이 이렇게 돼 있죠. 매매 당사자 1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명칭을 불문하고 이런 뜻입니다. 계약금이 됐든 증약금이 됐든 보증금이 됐든 상대방의 교부한 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부할 것을 약정한 때가 아니라 교부한 때라고 되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부할 것을 약정한 때가 아닙니다. 교부한 때, 교부한 때. 계약금을 줬을 때 이런 뜻이에요. 줄 것을 약속했을 때가 아니라 줬을 때 565조를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요. 자, 밑에 양가를 보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특히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공탁을 할 필요는 없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의 기억, 니은의 세 번째 줄, 니은의 세 번째 줄 이렇게 돼 있죠. 매도인이 전혀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어. 매도인이.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네. 이행 착수죠. 그러니까 매도인도 매수인도 계약금 해지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리을은 체크만 해줍니다. 다음 페이지. 계약금 해제권에 관련된 565조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계약금 해제하지 않기로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5번이고요. 그 다음에 해제 효과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2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여기 잠깐 보세요. 계약금을 주고받아요. 해제권이 하나 생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 해제권 말고 하나 더 생기죠. 법정 해제권.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금 해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계약금 해제와 법정 해제가 별개로 병존한다. 판례가 이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계약금 해제권이 요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권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표현이. 그 표현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 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계약금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법정 해제권이 따로 생길 수 있구나. 그래서 계약금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이 병존할 수 있구나. 아시겠죠? 그 말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계약의 확립과 관련된 계약금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매매 계약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계약 대금만 지급할 뿐 계약 비용 따위를 따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죠. 있지요.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카드 수수료. 카드 수수료가 계약 비용이에요. 그걸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이제 인식을 못 하는 건데 예컨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미리 측량을 하거나 감정평가를 하거나 계약서 공증을 하거나 이건 눈에 보이죠. 이런 걸 매매 계약 비용이라고 한다.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거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누가 부담할 거냐.
당사자가 약정하면 되죠. 네가 부담해라. 내가 부담해라. 없으면 균분 부담해라. 없으면 균분 부담해라. 그게 매매 계약 비용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요. 양가로 이번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전 등기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 매매 계약 비용이에요? 이전 등기 비용이 매매 계약 비용입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아니잖아. 이행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균분 부담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측량 비용이라든가 이전 등기 비용 등 계약 비용은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이전 등기 비용은 매매 계약 비용이 아니게 됩니다. 이행 비용이죠. 이행 비용. 그 정도. 그 정도. 자, 여기까지가 매매 계약의 성립이다. 그다음 매매 계약의 효력이 나오는데 계약의 효력은 그 어떤 특정한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의 문제예요. 매도인에게 어떤 권리, 어떤 의무, 매수인에게 어떤 권리,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대금 청구권과 재산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은 재산권 이전 청구권과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길 것이고요. 이 의무는 당연히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기본일 겁니다. 두 번째, 이 재산권은 완전한 재산권이어야 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 꼭 넘겨줘야 되죠. 인도까지 하라는 게 판례예요. 원래 인도는 재산권 지원과 상관이 없죠. 부동산은 등기만 넘겨주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등기만 넘겨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대법원은 인도도 해라. 동산은 당연히 인도해야 되고 부동산에 저당권 따위가 설정돼 있더라. 말소하고 넘겨줘라. 주유소를 팔았니? 주유기도 넘겨줘라. 유류 저장 탱크도 넘겨줘라. 부합물 종물도 넘겨줘라. 즉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라.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실을 어떻게 할 건가? 각과 을 사이에 사과 과수원을 매매했어. 과수원. 그런데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사과를 수확하게 됐어. 이게 과실이죠. 이걸 매도인이 수취하냐 매수인이 수취하냐의 문제가 생겨요. 예? 민법이 규정해놨어요. 아니 그거 당연히 매도인 거 아닌가요? 그러지 말고 우리 민법이 요 과수원을 인도하기 전과 후로 나눠놨어요. 등기가 아니고요. 인도 전으로.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인도 전과 후로 나눠놨어요. 우리 민법이. 그래서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특히 인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얘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도를 받았어. 먼저. 그럼 과실 얘가 수취하죠. 그렇잖아요. 인도 후는 누가 수취한다고요? 근데 얘가 대금도 주기 전에 인도부터 받았어. 과실을 수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인도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라. 이렇게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야. 문제는 얘가 인도를 받기 전에 대금을 전부 준 경우 이건 규정이 없어요. 을이 과수원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을 전부 가백에 지급한 경우 이때는 저 과실을 누가 수취할 것이가 규정이 없어요. 아직 인도 안 받았지만 대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봐봐. 아니다. 규정이 없다. 얘가 수취해라. 예외. 아직 인도받기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그때는 네가 과실을 수취해라. 조문이 없고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481페이지에 보면 매매 효력 5줄, 이게 기본이고요. 매도인의 의무, 재산권 예전 의무가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좋은 박스 밑에 기억, 다음 페이지에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과실의 수치. 587조. 매매계약이 있으면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속한다. 인도 전이라면 매도인이다. 그럼 인도 후라면 매수인이다.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을 주지도 않은 채 인도로부터 받았다. 그럼 이자 지급해라. 그죠? 거기 하나 있죠. 다만 기억. 매수인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경우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그랬어요. 반면에 니은. 매수인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으면 매도인이 수취하죠. 그런데 다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다. 여기 판례죠.
니은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다면 설령 아직 인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실은 수인이 수치라. 그 다음에 몇 가지 조문 확인합니다. 오른쪽. 아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동상관계라고 그랬죠? 어느 한쪽만 이행기한을 정해놨네? 그럼 당연히 상대방도 동일기한으로 추정하겠지? 당연합니다. 자, 두 번째, 대금 지급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대금 지급 장소를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한 장소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문제는 대금 지급 장소를 약정을 안 했을 때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지입니다.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요때 인도 장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금 지급 장소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도 장소가 지급 장소가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린 지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의 현 주소지입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만 인도 장소라는 거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자는 말씀드렸고 네 번째 줄에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여기 잠깐 보세요. 갖고 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하다 보면 가끔 이런 거 만나요. 이런 경우 101호 매매를 했는데요. 이 101호 등기부에 갑이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도 중개사도 갑을 소유자라고 믿겠지요. 그죠? 보통 등기부로 확인하니까. 그런데 병이라는 자가 자기 거라고 주장할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병이 갑의 부인인데 백이라가 원래 자기가 결혼 전부터 자기가 벌어갖고 샀던 건데 결혼하면서 갑 남편 이름으로 해놨을 뿐이래. 자기 거래. 그럼 여러분은 병의 주장을 믿어야 돼요? 등기를 믿어야 돼요? 믿으면 안 되죠. 둘 다. 그죠? 왜 안 돼요? 등기는 공신력.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요. 이거 무효등기예요. 그잖아요. 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갑등기는 무효가 돼버려요. 그럼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의 주장의 진위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는 돈 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대금 지급 거절권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문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조문 안 두면요 사람들이 등기 믿고 돈 주면 되지라고 우긴단 말이지. 등기된 사람이 소유자라고 우긴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대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등기 믿지 말아라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부동산을 거래하나요? 99.9%는 믿어도 돼요. 0.001% 똥 밟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게 나만 아니면 되지만 그 똥을 내가 안 밟으면 되지만 밟았을 때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권리자가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돈 못 줘!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대금 지급 거절권이에요. 이때 매도인은 을에게 그렇게 못 믿겠다면, 그렇게 나를 못 믿겠다면 공탁해라. 대금에 공탁을 청구하거나 내가 땅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금을 내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그게 매매계약에 있는 대금 지급 거절권. 이런 게 왜 만들어져 있을까를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588조 조문만 간단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담보 책임은요, 1, 2, 3, 4, 5, 6, 7, 8월 달까지 4번에 걸쳐서 조금씩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씩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 찍으면 돼.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왜인지는 보면 알아요. 자, 이게 뭔지 일단 개념만.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땅 1000평방미터를 매매했어요. 당연히 토지대장이 뭐라고 돼 있을까요? 면적이 1000평방미터라고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1평방미터당 10,000원씩 쳤고 1,0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봤더니 700밖에 안 돼요. 300이 모자라죠. 당연히 어른 가격에 따지겠지. 값은 뭐라 그럴까요? 나도 1,000평방미터 값 주고 샀단 말이죠. 토지대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가보늘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모자라게 넘겨줬죠. 근데 가백에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럴 때 책임지는 게 담보 책임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 이게 담보 책임입니다. 만약에 가백에 잘못이 있다면 지난주에 봤던 채무 불이행 책임이에요. 가백에 잘못이 있다면. 근데 그 가백에 잘못이 없어. 그래도 책임져.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두 번째, 가백에 잘못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랬죠. 채무 불이행이라면 계약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세 가지가 생겨요. 그런데 담보 책임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출제액 상환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 이렇게. 다섯 개. 5개가 생기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등등 있다 없다에 관한 기준. 크게 3개. 물건 매매, 물건 경매, 물건을 산 경우와 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상품권 등 채권을 매매한 경우, 근데 그 상품권이 휴지 쪼가리가 돼버린 경우, 이런 거. 크게 3개. 그리고 물건 매매가 다시 2개. 권리를 제대로 못 넘겨준 권리하자. 소유권은 넘겨받았는데 물리적 하자가 있어. 물건의 하자. 2가지. 그리고 권리의 하자가 5개. 물건의 하자가 2개. 이렇게. 경매. 권리의 하자만 있고 물건의 하자는 없고. 그리고 당연히 권리 하자가 5개. 채권 2개. 변지기가 도래한 채권, 도래하지 않은 채권.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누면 총 14개. 이거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의였냐 악의였냐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28개.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야. 다만 이왕 한 거 하나만 생각해보자. 이거 1,000평방미터를 정해서 매매를 했는데 700밖에 안 되니까 수량이 부족하죠. 수량 부족, 면적 부족 이렇게 됩니다. 이거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700평이었잖아요. 계약 당시 300평을 넘겨줄 수 없었던 거였잖아요. 원시적 일부 불능이에요. 근데 원시적 일부 불능은 민법 137조에 의하면 전부 불능, 전부 무효. 그죠? 법률행 일부분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가 137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전부 불능, 전부 무효,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요 경우만 따로 뭘로 간다? 담보 책임. 계약은 유효하고 담보 책임으로 간다. 이게 물건 매매 중에 권리하자 중에 3번째로 등장하는 수량 부족에 관련된 담보 책임입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요게 단독 형태로 잘 나와요. 아주. 담보 책임 물어보길 아주 잘 나옵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자, 이렇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 5가지 권리 중 무엇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게 내용이 됩니다. 첫째,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만
계약 당시 부족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매수인만 세 가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 즉 700이란 걸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야. 얘는 꼭 1000평방미터가 필요했다네요. 그럼 해제. 그리고 따로 뭐 손해배상 청구. 이게 수량 부족 담보 책임입니다. 선의의 매수인만. 거기다가 이 담보 책임 중에 기간 제한이 있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다. 기간이 제한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있는 것도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그리고 기산일도 두 개가 있어.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있고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있고 꼭 기간도 나눠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1년 내 하라. 언제부터 1년이냐.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요 부족한 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기간 제한까지 있더라. 요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게 담보책임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484페이지에 보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의가 있습니다. 2번에 양가로 1 타이틀 법정 무과실책임. 오른쪽에 임의규정. 임의규정이 뭐예요?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물론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건 몰라도 돼. 면제 특약 할 수 있다. 딱 그거까지만 있다. 그리고 이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규정을 두면서 다른 유상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교환을 보더라도 임대차를 보더라도 담보책임이 나와요. 유상계약의 준용. 그 다음에 3번의 담보책임의 내용이라고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교재가 좀 이상해.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출제액 상환 청구라는 게 있어요. 담보책임 중에 출제액 상환 청구라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총 5개. 예전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답이 하자보수 청구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하자보수 청구권 없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5개 일단 외워야 돼.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출제액 상환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 그중에 출제액 상환 청구는 지금 뭔지 몰라도 됩니다. 우리 이미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니까.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뭐예요? 자동차를 샀어. 새로 뽑았어. 2달을 길려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좋다고 고속도로 타고 나는데 퍼졌어. 쌤빼가. 자동차 제조회사에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검사 다 해서 출고했는데 뽑기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가가지고 쌤빼로 바꿔달라. 그게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기준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담보책임의 내용이라고 쭉 나옵니다. 쭉쭉 넘어서 489페이지를 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거기 기억에 의해 보면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평방미터당 100만 원의 땅을 100평방미터를 샀는데 실측 결과 20평방미터가 부족하더라. 원시적 일부 불능. 하지만 담보 책임으로 해결해라 말이죠. 그게 수량 부족이 됩니다. 니은 내용이 있죠? ABC. 밑에 기간이 있죠?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요 사실 안 날로부터를 박스를 빡 치세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수차례 출제가 됐었습니다. 선의의 매수인이 1년 내 행사라는 제한이 있을 때 그 기산점은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그 정도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쭉쭉 넘어갑니다. 497페이지 봅니다. 예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량 부족만 따로 출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출제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담보 책임은. 그렇게 대비했는데도 틀릴 것 같다 그러면 찍으면 돼. 담보 책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양도 거지같이 많아. 예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수량 지정 매매인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데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선의의 매수인만 세 가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번이 답이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뭐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담보 책임을 막 이해해가지고 말이죠. 풀려고 하면은 본인만 괴로워. 담보 책임을 명확하게 해결하는 논문이 나오면 박사학위 받습니다. 아직도 쌈박질하고 있어요. 도대체 매도인이 왜 잘못이 없는데 책임을 져야 되느냐? 책임의 성질 가지고 아직도 학자들끼리 쌈박질하고 있어요. 아직도 명쾌하게 결론이 안 났어. 그렇잖아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이었는데 왜 책임을 지냐 말이죠. 독일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고 표가 있습니다. 이거 외우시는 분들 있어요? 지워요? 지우지 말고 책에다 X지표 가시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안 봐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정리 한 7월 달까지 해드리면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우고 싶은 욕망이 눈에 보여. 예,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지워도 되고. 앞으로 안 볼 겁니다. 이거는 표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니 환매라는 게 나왔는데 환매도 나중에 매매 예약하고 똑같이 조문만 몇 가지 확인하면 충분한데 다만 이 환매라는 제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환매라는 건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 물건을 되사가는 거예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제가 이걸 팔았어요. 비법서라고. 그런데 일주일 뒤에 되사가요. 일방적으로.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황당하겠죠. 이게 환매야. 따라서 매도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는 환매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환매권이 생기려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꼭 하도록 하고 있어요. 민법에서는. 그런데 제가 물건을 팔면서 이거 일주일 뒤에 되사갈 겁니다. 그럼 매수인이 그러세요 할까요? 안 한단 말이죠. 환매특약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환매라는 제도는 거의 활용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공법에 가면 부동산 환매, 공법상 환매라는 제도가 따로 있고 그 정도 한도에서만 환매라는 제도가 활용이 되는데 이거를 당사자가 아주 좋은 목적으로 다른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매라는 거.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요. 그리고 갑이 땅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보통은 저당권 설정하겠죠. 그런데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들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잘 안 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나중에 경매해야 되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아. 그래서 일반인들 사이에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요.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요. 소유권을.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안전하게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먼저 넘겨놔요. 즉 A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자 을이라고 등기가 돼요. 근데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이라고 불러요. 무슨 담보권? 양도담보권. 그 상태에서 갑이 돈 안 갚으면 소유권으로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등기부상으로는 소유권과 양도담보권이 구별이 안 됩니다. 소유권과 양도담보권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나요?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구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안 된다니까. 저도 못해. 딱 보고는. 전후 사정을 다른 걸 또 봐가지고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등기 갖고는 구별이 안 돼요. 두 번째, 소유권 등기 넘겨놨죠, 그한테. 중간에 팔아먹는 놈이 생겨요, 저거. 을이 팔아먹어요. 그럼 갑은 나중에 돈을 못 갚더라도 등기를 되찾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까지 합니다. 환매 특약 등기라고. 그렇게 해놨다가 갑이 나중에 돈을 갚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되찾아와요.
요거를 매도 담보라고 부릅니다. 무슨 담보? 매도 담보. 즉 민법상 환매를 당사자가 채권 담보 수단, 즉 매도 담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조문을 물어봐요. 조문은 나중에 시험 직전에만 확인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매라는 걸 이런 수단으로 쓸 있구나. 요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환매 의의에 보면 세 줄이 있고요.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까지만 읽어주시고요. 기능 첫 번째 줄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것들이 매도 담보를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됐죠? 조문은 나중에 확인할 거고요.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뭐 요 정도가 매매에서 기본 과정에서 보실 내용들입니다. 됐지요? 좀 쉬었다가 교환하고 임대차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